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참 욕이 절로 나오는 사연들이 많던데 저 역시 욕이 술술술 나오는 사연을 품고 있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바탕 욕이라도 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는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애교로 똘똘 뭉친 4살이 된 예쁜 딸이 있었고 사이는 그냥저냥 평범했어요. 손꼽힐 만큼 인고 부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엔 일찍 집에서 나서고 오후엔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고민에 빠졌고 대화를 해본 결과 딸바보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딸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여보, 그냥 내가 육아휴직 쓸게. 응? 정말? 정말 당신이 쉬어도 되겠어? 우리 회사 생각보다 육아휴직에 관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채민이가 힘들어하는데 하는 수 없지. 당신 회사는 육아휴직 내면 복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조금 그런 분위기이긴 해. 눈치도 막 주고 이상한 부서로 옮겨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김에 채민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사실 자기는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자신이 휴직을 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 생활 잘 하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가장이 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희생 덕분에 딸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전 가정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남편에게 고마워 주말엔 더욱 남편과 아이를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참 든든하고도 고마운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고마웠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처음엔 청소부터 빨래, 설거지까지 싹 해놓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먹은 밥그릇조차 씻어놓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척척 알아서 다 하던 일이었던 터라 저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휴직을 한다고 해서 딸이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해놓은 국에 반찬에 밥만 퍼서 먹고 그 그릇 정도야 씻을 시간이 충분할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남편에게 이런 잔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제가 좀 더 움직이자는 생각을 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더니 집이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또 없더군요. 옷방엔 옷이란 옷은 다 꺼내져 뒤엉켜 있었고 거실엔 아침에 아이가 펼쳐놨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고 욕실 바닥엔 머리카락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남편의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방 싱크대엔 아침에 먹은 그릇들과 온갖 음식물들이 그대로 쏟아져 있었고 식탁 위엔 점심때 끓여 먹은 라면 냄비와 그릇, 김치통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어요. 폭격을 맞은 집안꼴에 저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남편과 딸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내 멘트 뿐이더군요. 받지 않는 전화를 수없이 걸어대는 것도 잠시 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집도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갔어요. 정리를 끝낸 후 욕실 청소를 하는 김에 몸도 씻고선 나왔고 그 모든 걸 마쳤는데도 남편과 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쯤 되니 화보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가는 그 순간 남편과 딸이 들어서더라고요. 두 사람의 표정은 저와는 상반되게 밝았고 전 안도감과 함께 다시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 눈에 잠이 가득한 딸을 씻기고 재우고 난 후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여보, 자?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아유, 나 피곤해. 내일 이야기해, 내일.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저의 닭달에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몰라서 물어?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신하고 채민이는 보이지도 않고 당신한테 전화하니 전화는 안 받고 오죽했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사람을 이 정도로 걱정시켰으면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고 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렇게까지 늦은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린이집 데리러 갔더니 채민이가 공원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맞은편 공원에서 놀다 보니 이렇게 됐어. 밥도 안 먹고 이때까지 놀았다고? 공원에서? 밥은 먹였지. 신나게 놀다가 배고프다길래 근처 가게에서 대충 사 먹이고 집에 가자니까 싫다고 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됐더라고. 전화해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애가 아무리 더 놀고 싶다고 해도 잘 설명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야지. 그게 쉬워? 울고불고 떼쓰는데? 할 말 더 있어? 더 있더라도 내일 해. 나 진짜 피곤해. 짜증 섞인 투로 답한 남편은 등을 돌려버리곤 코까지 골며 잠들어 버렸어요. 전 결국 집안이 엉망이었던 건 한마디도 따지지도 못한 채 입을 닫고 남편의 옆에 누웠고 왜인지 수상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가끔 딸과 함께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집은 더 엉망인 건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행동이 몹시 수상했지만 혼자도 아니고 딸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아빠와 놀다 오니 좋냐고 물어보았더니 엄청나게 좋다며 아빠가 이것저것 하며 놀아줬다고 자랑하는 걸 보니 딸과 함께 놀다 오는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딸과 노는 것도 좋고 늦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늦는 날엔 제가 걱정하지 않게 연락이라도 하라고 했고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이 그따구로 구니 저 역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있었고 이상한 기류마저 풍기니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예민함을 남편도 느꼈는지 어느 날부턴 다시 집을 치우고 저녁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전보다 더 다정하게 바뀌었고요. 여보 왔어? 샤워하고 밥 먹을 거지.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내가 다 차려놨어. 어? 웬일이래?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웬일은 무슨. 이제 내가 살림 잘 살아줄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 신경 끄고 바깥일이나 잘해. 어쩐지 수상한데? 뭐, 돈 필요해? 돈은 무슨. 나도 돈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오기나 해. 나도 배고파. 이렇게 말하며 제 등을 떠미는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인지 수상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있는 사람이 묘하게 들떠서 과한 친절을 베푸는 딱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그렇게 남편을 주시하고 있는데 아이의 어린이집 체육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전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날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수상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상냥하고 선한 인상의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남편과 주고받는 인사에서 과한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어머, 채민이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에이, 멋있어봤자 아저씨인데요 뭘.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예쁘신데요? 운동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저 선생님과 학부모의 대화라기엔 친밀감이 너무 높아 보여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저 등원뿐 아니라 하원까지 도맡아 해주는 아빠가 드문 경우이니 더욱 신경을 써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는 데까진 오래 걸리진 않았죠. 전 신경 쓰이는 마음을 누른 채 최대한 행사에 집중하려고 했고 체육대회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마지막 행사는 다름 아닌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모두 참가하는 달리기 시합으로 아이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참가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아 멀찍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던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야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쾅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넘어졌고 모두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어느새 선생님의 곁에서 그 선생님을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일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순간적이지만 제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의 일엔 관심이라곤 없던 남편이 선생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스스럼 없이 부축까지 하다니. 저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원장님이 나서 그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상황은 일단 일단락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오는 차 안에서 곤히 잠들어버린 딸을 침대에 눕히고 나오니 남편이 씻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봤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이상했어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위에 올리고 간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화를 건 상대방은 다름 아닌 딸아이 담임 선생님이었고 감사 인사라도 전하려고 그러나 하고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남편이 어느새 저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넌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만져? 야라니, 남이라니요. 이때껏 아무리 화가 나도 야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던 남편인데 휴대전화 좀 만졌다고 불같이 화를 내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황당하기도 하더군요. 묻지도 않고 만져서 미안한데 전화가 와서 그랬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따로 전화할 일이 뭐 있다고? 감사 인사 정도야 문자로 해도 되고 굳이 전화할 일이 없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전화 걸었어? 하여튼 2번 다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알겠어? 더욱 화를 내던 남편은 다시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전 차분하게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지나치게 친근해 보였던 두 사람. 선생님이 넘어지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서슴없이 부축하던 남편의 손길. 그리고 방금 전화까지. 설마는 확신이 되어갔고 그럴수록 전 더욱 차분해졌죠. 생각이 정리될 때쯤 남편이 나왔고 남편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제 모습에 남편은 안심이란 걸 하는 듯했고 그렇게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죠. 전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한다며 집에서 나와 예약해두었던 렌터카를 타고 남편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확신은 가득했지만 이 모든 확신들이 진실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주로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었던 터라 미행의 날을 월요일로 정했고 저의 미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오전엔 이상할 것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더군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어떤 외출도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는 딸이 하원하고 난 후부터 이어지더군요. 딸이 하원을 하고 난 후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두 사람은 선생님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서둘러 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출발한 차는 어린이집이 보이지 않을 거리에 멈춰섰고 어디선가 나타난 선생님이 그 차에 자연스럽게 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뒤로 이어진 상황들은 경악스러움의 연속이었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빠와 선생님이 놀아주니 행복해 보였고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아이의 시선을 피해 손을 잡고 당당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던 그 순간 그때서야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태워서 등하교 시키는 것이 더 편할 텐데 굳이 본인이 딸의 등하교를 시키겠다고 우기고 나선 것부터 해서 넘어진 상간녀를 불이 나게 일으켜 세우던 일까지 그리고 옷방이 그리도 엉망이 된 것도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제 예상이 모두 맞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다가도 정말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단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딸에게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나 싶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고 그냥 살기엔 제가 알아버린 것은 너무 많았죠. 두 연놈의 다정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고민 또 고민했지만 결론은 이혼이 답이라는 것이었어요. 결론이 나자 머리가 맑아졌고 전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어요. 남편의 블랙박스가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더군요. 그곳엔 두 사람의 계획뿐 아니라 상간녀의 계획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그 와중에 아이가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호칭은 아버님, 선생님으로 하고 존댓말도 꼬박꼬박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그래서 이혼은 하시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곧 이야기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채민이만 아니면 당장 이혼하면 되는데 채민이를 데리고 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대로 된 약점이라도 잡아야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도 노력 좀 해줘요. 저도 채민이랑 꼭 같이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한번 갔다 온 것도 미안한데 채민이까지 받아주고. 내가 이혼만 하고 나면 정말 잘해줄게요. 선생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거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오가고 이내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며 차에서 내리고 상간녀가 자신의 엄마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잠시 화장실 갔어. 채민이? 채민이도 같이 있지. 피곤했는지 아까부터 자. 결혼? 일단 좀 기다려봐. 이혼을 해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 채민이 정말 키울 거냐고? 내가 미쳤어? 내가 애를 왜 키워? 그것도 남의 새끼를. 그 사람이 워낙 딸을 예뻐하니까 일단 키운다고 말만 하는 거지. 그래야 이혼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이혼시키고 결혼하고 나면 임신부터 서둘러서 하고 뱃속에 애 핑계대면서 채민이 시댁에 보내버릴 거야. 들킬 일 없다니까. 그 여자 눈치라고는 없어서 체육대회 때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심지어 내가 그이한테 전화한 것도 다 봤는데도 여전히 모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엄마 어린이집엔 피해 안 가도록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저 어린이집 어떻게 확장할지 그 계획이나 잘 세우세요. 알고 보니까 그의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집도 잘 살더라니까. 내가 시집가서 아들 하나만 딱 낳아주면 게임 끝이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린이집 계획이나 잘 세우세요. 나한테 물려줄 어린이집 잘 키워달라고요. 그이 온다. 이만 끊어? 참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유부남 꼬셔서 이혼시키는 것도 뻔뻔하다 싶은데 애까지 뺏어가다뇨. 심지어 그 애는 바로 시댁에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거기다 명색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여자는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이 미친 계획을 돕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제대로 난년이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뻔했기에 더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치가 떨려왔고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상간녀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증거들을 더 모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마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전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애 보느라 살림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채민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올 테니까 자유 남편 좀 해. 오랜만에 친구도 좀 만나고 술도 마시고 간만에 자유를 좀 누려. 진짜? 며칠이나 있다가 올 건데? 나 정말 쉬어도 돼? 그럼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틀은 일단 있지 않을까? 아무튼 푹 쉬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오래 있다가 올 거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전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뒤로 한 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친정에는 진작 상황을 설명했던 터라 저와 딸을 반겨주셨고 부모님들 덕분에 전 이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를 집에 불러들였고 모든 장면을 홈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여기가 자기 집이야? 그럼 내 집이지. 와, 진짜 좋은데? 우리도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 여자 맨몸으로 내쫓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자기랑 나랑 채민이랑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거든. 그나저나 그 여자는 웬일로 채민이까지 데리고 친정에 갔대? 나도 몰라. 나보고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좀 쉬라고 그러던데. 하긴 우리 자기 수고하긴 했지. 나랑 바람 피우느라.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피로 쫙 풀리게 안마라도 해줄까? 진짜? 좋지. 더는 구역질이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상황은 녹화가 되고 있었고 전 휴대전화도 끄고 눈도 그냥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으니 그간 남편과의 추억들이 차례대로 스쳐가더군요. 첫 만남에 설렜던 순간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들, 결혼식, 그리고 처음 딸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까지도요. 그 추억의 끝은 남편의 외도였고 그제야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과는 별개로 그 순간까지도 남편에 대한 미련 비슷한 것들이 남아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이 떨쳐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등원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저의 계획대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모여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의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전 그대로 어린이집 현관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엔 보조 선생님이 계셨는데 심각한 표정의 저를 발견하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를 불러주더라고요. 누구보다 밝게 가식적인 표정으로 나오던 상간녀는 저를 발견하곤 표정이 굳어버렸고 타이밍 딱 맞춰 남편 놈도 불이 나게 뛰어와 제 옆에 서더군요. 사실 제가 출발하기 전 좋은 구경시켜줄 테니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남편의 자리를 다시 정해주었어요. 제 옆이 아닌 상간녀의 옆으로 말이죠. 여기 말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 옆에 가서 서. 제 말에 적잖게 당황한 남편놈은 반사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여자라니. 채민이 엄마, 이분 채민이 담임 선생님이잖아. 남편은 부인하기 바빴고 상간녀는 붉어진 얼굴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와 상간녀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놈의 행동은 제 화를 더 돋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전 그 자리에서 준비했던 증거를 두 사람에게 던져주었어요. 몇 장의 사진은 두 사람의 얼굴로, 몇 장의 사진은 바람에 날려
어린이집 정원에 떨어졌죠. 모여있던 학부모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줍기 바빴고 두 사람은 차마 사진을 줍지도 못하고 곁눈질로 사진을 보기 바쁘더군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몰라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너 육아휴직 내고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살았더라? 좋았니? 행복했어? 왜? 젊은 여자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절로 웃음꽃이 폈어? 저는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러버렸고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빠른 속도로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까지 치며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는 저로 인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다른 선생님들이 밖으로 나오고 많이 흥분한 듯한 저를 말리는가 싶더니 떨어진 사진들을 발견했는지 저마다 입을 가리며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래요? 이거 채민이 아버님이랑 정 선생님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아니라고 하기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많이 놀란 선생님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사이 기다리던 사람이 뛰어나오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상간녀의 엄마였어요. 이게 다, 채민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아무것도 몰랐다며 저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던 원장은 큰 결심을 했다는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시켜도 한참 잘못시켰습니다. 책임지고 해고하고 이 바닥에 다신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힘드시겠지만 일단 진정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암요. 진정하시기 힘드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보고 계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진작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블랙박스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이리 소름을 끼치는 연기를 펼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대니 코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없을 수밖에요. 저기요, 직원 교육은 둘째치고 딸 교육은 어떻게 했길래 이딴 짓을 벌일 수가 있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여자, 당신 딸이잖아. 아니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학부모이자 유부남인 남자와 놀아날 수 있는지 딸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걸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내가 뭘 얼마나 더 아는지는 궁금하지 않은가 봐. 나 당신네들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뭐? 일단 이혼부터 시키고 임신부터 해서 내 딸을 시댁으로 보내버린다고? 그게 인간이 할 말이야? 그게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저는 다시 한번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버렸고 제 말에 모여있던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화가 났는지 상간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절대 아니라며 잡아떼기 바쁘더라고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우리 채민이 버릴 생각이었어? 아니야, 자기야.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자기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구경하고 있던 학부모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상간녀는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듯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채민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자기 생각 안 나? 내가 어떨 땐 채민이 엄마보다 더 채민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며. 그런 내가 채민이를 버리다니 다 거짓말이야. 나 믿지? 날 믿어야 해. 상간녀의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에 남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봤고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휴대전화를 꺼내 옮겨놓았던 파일을 틀어주었죠. 상간녀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간녀의 민낯을 알아버린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전 한마디 던져주고 충격의 도가니가 된 어린이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채민이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었어도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채민이는 포기하고 젊고 예쁜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얼마나 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원장까지 차례대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줄지어 들어온 세 사람은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모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두 사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제 모자란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께서 받으신 마음의 상처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뭐든 어떻게 해서든 보상할 테니 학부모님들겐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거짓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원장은 상간녀의 팔을 툭 하고 쳤고 원장의 닭달에 상간녀 역시 싹싹 빌며 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애들한테 치이고 일도 힘들다 보니 절대 채민이 아버님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각서까지 써드릴 수 있어요, 저.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 놈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여보, 우리 정말 헤어졌어. 다신 이 여자랑 만나는 일 따윈 없도록 할 테니 제발 이웃만은 이야기하지 말아줘.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용서하고 넘어가주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반성들이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지. 듣는 내내 지겨워서 하품을 크게 하는 바람에 눈물이 다 났지 뭐예요? 전 목이 빠져라 제 대답을 기다리는 세 사람을 향해 답을 해주었어요. 원장님,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줄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난도질 당한 마음이 멀쩡해지겠어요? 그러니 그 되지도 않는 잔머리 그만 굴리세요. 전 보상이 뭐든지 간에 절대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해명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제 말에 원장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설득을 해보려 입을 뗐지만 그런 원장의 눈을 외면하고 상간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넌 이 남자하고 헤어질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질 필요가 없다뇨. 말 그대로야. 내가 이 남자 너 줄 테니까 그냥 가져. 네가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헤어지긴 왜 헤어져?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단, 넌 다신 선생질하며 살 생각은 하지도 마. 혹시나 어디에서 또 선생질하고 있다는 소문 들리는 날엔 지구 끝까지 너 쫓아가서 학부모하고 놀아난 더러운 년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 내줄 테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요. 네가 헤어지고 다신 안 만난다고 하면 이때껏 너희 둘이 만나왔던 일이 없던 일이 되니? 그리고 네가 헤어질 테니 나보고 다시 저 새끼랑 살라고 부탁하면 내가 바람까지 피운 더러운 놈이랑 다시 붙어 살아야 해? 이게 어디서 부탁이라고 하면서 명령질이야. 명령이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정말 다시는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일 없을 테니 두 분 살고 말고 하는 건 알아서들 하시고 제 앞길만 막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도 창창한데 그런 소문을 내시면 앞으로 전 어떻게 살아요? 넌 인제야 눈물이 나니? 난 이제 눈물이 말랐는데 말이야. 네가 유부남 꼬셔서 이 집에서 좋다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난 말이야 피눈물을 흘렸어. 그러니 네 인생 망가지는 것쯤은 네가 감당해. 망가진 내 인생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네 인생까지 신경 쓸 틈이 있겠어? 상간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외면한 채 마지막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어이없어. 그거 알아? 뭐? 이딴 짓까지 해놓고
이혼만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머리에 총 맞았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채민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여보. 그 더러운 입으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아, 내가 채민이는 보여주긴 할 건데, 그 역시 내가 정할 거고, 만날 수 있는 횟수도 많진 않을 거야.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저마다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전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고 친정까지 찾아오는 건 겁이 났는지 더는 쫓아오진 않더군요. 전 친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은 정말 길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딸이 학부모와 놀아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더러운 소문에 휩싸였던 어린이집이라 선뜻 맡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원장은 그 비싼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만 했고 어린이집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터라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된 원장은 거의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 역시 업계에 소문이 다 퍼져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에겐 참 통쾌한 소식이더군요. 그렇게 저의 채증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동안 시댁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이제서야 아셨다며 저를 대신해 전 남편 욕을 해주시더군요. 채민어미야, 이야기 다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 처음 알았을 땐 많이 힘들었는데 이혼하면서 마음 정리를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매번 괜찮다고만 하니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며칠 전에 그 녀석이 집으로 찾아왔더구나.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놔서 우리도 알게 됐어. 낯짝도 두껍지. 아무리 부모 앞이라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잘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뱃속에 다시 넣어버리고 싶었어.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어? 나도 나지만 영감이 화가 많이 나서 난리가 났었지. 그 사달을 냈으면 둘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살 생각은 못할 망정 둘이 손까지 잡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글쎄 우리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더구나.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우리가 바보야? 그 시꺼먼 속내 하나 모르게? 모시고 살면서 제 아비 재산이나 야금야금 축낼 생각이 훤히 보이는데 내가 정말 기가 다 막혔단다. 그래서 난 물 한 바가지를 퍼다 부어줬고 영감은 연을 끈차고 으름장을 놔버렸어. 아휴, 우리도 이렇게 속이 문드러지는데 네 속은 어땠겠어?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더 속상하셨겠어요. 자식이라곤 그 사람 한 명인데 그리 영까지 끊어버리시고요. 우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그깟 자식 없는 걸로 치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 그딴 놈 끼고 살아봤자 노후에 대접이나 해주겠어? 짐짝 취급이나 하겠지. 그러니 우리 걱정은 말고 너나 잘 살아. 평소에도 딸을 복덩이라고 부를 만큼 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시댁이었던 터라 다른 것도 아닌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시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죠. 취약한 꿍꿍이를 가지고 합가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모진 수모를 겪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서야 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합가의 꿈마저 허공에 날려버린 전 남편은 저희가 살던 집을 처분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조차도 전 남편이 바라던 삶의 모습은 아닌 듯 했어요. 한 번은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저의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나 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말고 채민이 봐서라도 마음 한 번만 돌려주라. 응? 이 무슨 어이없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한다는 인간이 아이의 선생과 바람이나 가정을 산산조각은 내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들먹이며 재결합을 하자니요. 거기에다 이혼 후 반성하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닌 버젓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놓고선 이제와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사실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상간녀에게 전해줬어요. 여보세요?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랑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인간이 글쎄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네요? 혹시 합의된 상황인가요? 이런 저의 행동을 보던 전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거칠게 빼앗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 너 미쳤어? 전 남편의 고성에 딸은 놀라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달래며 전 남편에게 단단히 경고해 주었어요. 또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간 그 여자랑 삼자대면이라도 하게 될 테니 두 번 다신 헛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저는 자리를 떠버렸고 그 후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이었는데 저의 전화로 시작된 두 사람의 불화는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갔고 결혼식까지 올린 두 사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며 상간녀에게 마저 위자료를 뜯긴 전 남편은 더욱 작은 집으로 옮겨갔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렇게 사랑한다던 딸의 양육비마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딸은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버렸는지 전 남편과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딸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각서를 썼던 터라 잡음없이 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힘들어지니 바로 딸부터 버리는 꼴이. 한심하면서도 참 그 인간 말종에게 잘 어울리는 짓거리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완전히 전 남편과의 연을 끊어버린 전 딸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 친정에서 지내던 저희 모녀는 얼마 전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지만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얼마 전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딸을 꼭 안아주시며 손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시더니 저에게 통장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재미너미야,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거 채민이 통장인데 언제부터 만들어 놓고선 이제서야 주는구나. 채민이 통장이요? 그래, 우리가 채민이한테 미리 주는 유산이야. 너한테 주는 거 아니고 채민이한테 주는 것이니 행여나 돌려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두거라. 전 주신 통장을 열어보았고 그 안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채민이 아빠가 양육비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단다. 혼자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하긴 네가 그런 일로 연락할 사람 같았으면 이혼할 때 진작 우리한테 연락해서 한몫 크게 받아갔겠지. 어찌 그리 욕심이 없어? 네가 힘들다고 했으면
우리가 진작 나서서 도왔을 텐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위자료 받은 것도 있고요. 위자료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잔말 말고 받기나 해.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채민이 앞날 생각해서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이거 넣어두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때 가서 조금 힘이 되어주세요. 화하기는 무슨? 네가 아직 세상 때를 덜 묻었구나. 조금 더 살아봐. 내가 그때 그 통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테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렴. 네가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누가 알겠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정신이라도 멀쩡할 때 우리가 직접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이 늙은 어미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냉큼 바꿔라.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 채민이 하고 싶다는 거 망설이지 말고 다 시켜줘.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이 돈만큼은 꼭 채민이만을 위해 쓰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감사한 마음으로 통장을 받았고 그 도움 덕분에 딸의 교육비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조금 더 자라서 이혼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전 딸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살피면 원망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전 딸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함께 지내볼 예정이에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긴 시간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